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이번 선거 보수주의자들의 관심 지역구는 어디일까? 네, 재밌을 것 같죠? 제가 어그로 있는 제목을 좀 나름 잘 뽑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인기 투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강의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이거 딱 했었으면은 아마 내가 1등이었을 텐데. 네, 이제 선거가 이제 4월 10일이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선거의 기본적인 걸 보면 우리 지금 300명 뽑고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원래 비례대표가 47명이었는데 이번에 비례대표가 46명이 됐습니다. 그럼 뭐왜 그러냐? 참고로 전북이 이제 특별자치구도가 되면서 전북의 인원이 이제 하나가 줄었어야 되는데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곳이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하나가 늘었고 전북이 줄었어야 되는데 전북이 또 특별자치도인데 또 어떻게 좀 줄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비례가 한 석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 거 상식이고 그리고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 날짜가 4월 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전 투표가 이틀이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투표율이 66%였는데 저게 거의 뭐 역대급으로 높았던 수치였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런 투표율에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으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지난번 지역구 253석 중에 이제 파란 색깔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분홍 색깔이 미래통합당인데 보시면은 서울 경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대부분의 자리들이 다 몰려 있고요. 그런데 저기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면서 전체 의석수가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가져갔던 지난번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에서 이제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 저렇게 36석 정도 가져갔고 또 나머지 정당들이 뭐 3개, 3개, 5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최소 한 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3%가 안 넘고 2.9%가 나오면 아예 한 석을 가져갈 수 없게 일단 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지난번에 300석 중에서 180석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과 비례대표 17,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쳐서 지금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180석 먹었다라는 얘기가 이거 합쳐서 180석이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범야권을 보면은 여기 180석에다가 정의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까지 하면은 거의 190석에 달하는 어, 지난번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제의 특징은 의회에서 밀린다고 해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래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 선거는 지금 이 수준인 103석 정도 수준 이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채팅을 쳤듯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뭐 한 100, 뭐 2, 30석 뭐 이 정도 이상만 가져가줘도 지금보다는 사실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투표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민주당과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과 그다음에 조국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이걸 범야권으로 보고 뭐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범야권으로 하나로 묶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계파가 상당히 많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열린민주당 여기가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합쳐서 봤는데 사실 이렇게 따로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이름은 달고 있지만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진보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더라도 사실 그들끼리의 연합인 것보다는 사실 되게 잡탕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요렇게 됐었죠. 103석 가져갔고 나머지 정당들이야 뭐 사실은 보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이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이 2대 1의 싸움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선거 결과를 이렇게 그 지도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서 우리 도지현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구는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 매우 작은 이 크기의 지역구들이 있죠. 왜냐? 이 사람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나 경북, 경남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넓죠. 네, 요렇게 여러 넓은 땅들을 합쳐서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땅 크기만 보면은 이거 국민의힘이 꽤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개수로 보면은 이제 지역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으로 불리는 곳에 의석수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충남, 세종, 대전 이런 데도 원래 이 반반이나 아니면은 뭐 보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이긴 지난번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전남, 광주는 100% 어, 이제 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강원, 충북은 뭐 한 이제 절반 정도, 그리고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이 다 가져갔었고, 울산, 경남, 부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꽤 선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 이런 어,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지금 뭐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경합 지역이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부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요 라인이 이제 낙동강 벨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서울의 한강 벨트다. 그래서 요 강남과 강북 요 경계선이 이제 강남 쪽이 조금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요래서 이제 한강 벨트 이름 붙였는데 먼 벨트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상 이 까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뭐 지난번만큼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 선거구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좀 한번 지켜보면 좋겠느냐, 요거를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뭐 원래 정치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 이름 들어봤던 분들일 것 같아서 뭐 끄덕끄덕 하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가 이제 자유시민교육 들으시면서 좀 세상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몇 분만 좀 한번 제가 조사를 좀 해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참 생각보다 보수주의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에, 자기가 스스로 보수주의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없고요. 여기 오늘 꼽은 분들은 주변의 보좌진들이 좀 그래도 이 저희 쪽에서 심어 놓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차라리 그 정도면은 괜찮죠. 일단 이 최재형이라는 분은 자식이 들으면은 환경주 종말주의 할 때 탈원전 관련해서 이제 월성 1호기의 그 경제성 조작을 감사했던 분으로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 감사원장이었고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촌 장로교회의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준 그 문재인 정부를 치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나갔다가 아마 한 5등, 6등 정도, 정도밖에 못하고, 어, 이제 물러났어야만 했죠.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밝혀내면서 탈원전 자체가 저 사건 이후로 급속하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이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 뒤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것 자체,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자로 그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분은 신앙이 되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셔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신 직후에 했던 행동들이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인기가 시들시들해졌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기독교 우파잖아 이러면서 기대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이제 많이 돌아섰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태아생명 보호를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하면서 낙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이런 것들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승만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또 공격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정경희 의원이랑 건국 전쟁을 관람하고 있는 게 기사로도 나왔는데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져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정말 감동했다. 잘못된 역사 의식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집중해서 더욱 발전시킨 게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 서울 종로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어떤 부지로서 종로구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예전에 살았던 그 이화장이라는 곳이 종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시고 지금 저희 서울 종로구에 나온 민주당 후보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초대 대통령 기념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탄신 제 148주년 기념식 사진인데 이때 가셔가지고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라고 했던 올리버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께서 이루신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나름대로 좀 바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형 이 지금 현 국회의원이 대선 주자로 처음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앞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극우인데라고 이제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논리정연하게 치고 나와줬으면은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어떤 그 이념적인 토대가 탄탄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 이 정답은 알고 계세요. 네, 정답 자체는 알고 계신데 이거를 공격당했을 때 반박을 우리 조세현 매니저님처럼 잘 하지는 못하셨다. 예, 옆에 조세현이 있었으면은 아마 최재형 대통령 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보니까 현재 저는 이 정부의 목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죠. 그 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게 오히려 국민 삶을 더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정부를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다. 예. 근데 그 뒤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또 해 나갔으면은 대선 후보였으니까 왜냐면 대선 후보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다 대서특필되니까 되게 전 국민 대상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탄탄한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줬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두드려 맞고 지지율이 폭락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싱크탱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논리에서 이제 상속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처음 나오셨을 때 걸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이 상속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본인의 공약으로 이끌고 가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3년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서 외국에 팔렸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상속세 폐지는 부자 감세 논리가 아니고 어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기업이 많아져야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데 상속세 높으니까 기업하려고 안 하고 기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은 이 잘 빼돌려 가지고 이 아들한테 무사히 넘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법적으로 빠져나갈 국리만 계속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재계의 현실이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 우리 김장훈 형제님이나 뭐 이렇게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금융에서 이렇게 치니까 이 회사들이 다 지주제로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주제로 개편하면서 그 안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그러니까 이 법망을 또 이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데다가 법률 자문만 뭐 진짜 수십억씩 1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을 하고 다녀야 되는 경영진들이 이 내부적으로 법망 피해 가려는 고민만 하고 앉아 있게 만들어 놨으니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라는 주장도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상당히 괜찮은 주장들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분이 빌더 코리아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네. 저 여기 혹시 보셨나요? 이분 오셨을 때? 네.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그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지 옆에 있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약간 그 오징어가 되어버린 그래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볼 분은 이제 태영 의원입니다. 이분은 서울 구로구을 그러니까 지금 외워놓고 나중에 4월 10일 날 남편이나 아내랑 같이 치킨 시켜놓고 뜯어먹으면서 그 선거 방송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말 그대로 vote for Christ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 구로구 을인데 여긴 이제 태영 의원이 있는 곳인데 이분은 이제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북한 외교관이었어요. 이분이 북한 사람이었는데 주 영국, 그러니까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탈북 과정은 너무 쉬웠던 게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대요. 그냥 영국에서 일하다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강남 중앙침례교회에 다니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16년에 탈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특이한 이력인 거죠. 북한에서도 좀 고위직을 했고, 남한에서도 이제 거대 양당 중에서 한 당의 최고위원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양쪽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어떤 특이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신 것 중에 이게 되게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또 괜찮은 어, 주장들을 하시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 발의를 해서 시행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이걸 위헌이다 하면서 헌재에다가 올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없는 법이 된 거죠. 잘못된 법이 됐다는 것을 이제 헌재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위헌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환영한다고 했죠. 실제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포함해서 다양한 매체로 지금 이 보수 쪽 우리 이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뭐 삐라를 날리든 라디오 방송을 하든 뭐 USB에다가 이제 뭐 그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넣어서 돌리는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자유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실익이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투스 포럼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일용 형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당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당 독재 체제인 줄 알았는데 양당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뭐 되게 군소정당 같은 거 있나 보지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장마당이 뭐냐면 이제 시장을 북한 사람들을 장마당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장마당이 또 하나의 당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김정은을 이제 진짜 자기의 뭐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남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꽤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탈북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균열이 계속해서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활동들 덕분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저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기 위해서 법 발의한 거는 참 악하다. 예, 이 정말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거냐, 어, 김정은을 사랑하는 거냐, 후자에 가까웠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태영 의원도 최재형 의원처럼 이 이승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 있는데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적화통일이 됐을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건국전쟁, 이 얼마 전 일이죠.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독립과 건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덮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모습 보여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을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된다. 다른 누구보다 오랫동안 북한 김씨 왕조의 실상을 봐온 저였기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3월 1일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를 할 때 찍힌 사진인데 저 사진 배경을 보면은 이제 뭐 이봉창도 보이고 윤봉길도 보이고 또 김구, 안창호, 안중근 뭐 이런 사람들 보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이승만이 없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태영호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당대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뭐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늘 이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이 대북관을 가지고 계시다. 올바른 그리고 건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단순히 그냥 건국에 대한 공뿐만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공. 그러니까 3.1절 때도 이승만이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 자결론의 개념을 주장하면서 파리 강화 회의까지 가가지고 독립청원을 했던 그러한 아주 그 이승만의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역사도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정말 욕 많이 먹은 사건이었던 게 이제 이게 4.3 사건에 대해서 이 태영 의원이 자기가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대신해서 사죄드린다라고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태영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거 내가 사과할 일 아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한테 막 제주도민들이 막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고 계신데 이러다가 당선 못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가 북한 대학생 시절 할 때부터 북한에서도 내가 그렇게 배웠다. 4.3 사건을 김일성이 유발시켰다라고 내가 배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 김일성이 4.3 사건 일으킨 것 자체가 남북한 총선거, 그러니까 50선거를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리고 단독 정부 세워지는 걸 반대해서 남로당에다가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서 배운 거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승만 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분의 대답은 아니 문제의 원인을 이제 제공한 게 남로당의 제주도당의 그 무장폭동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폭동을 안 일으켰으면은 그렇게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로당 활동 정점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다. 이런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북로당, 박헌영은 남로당. 그러니까 그 양쪽 노동당이 이것을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빌더 코리아 아까 이 사진을 찍혔었어요. 저기 옆에 오징어 한 마리 더 여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빌더 코리아를 오셨던 분이었던 걸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됐네요. 다음은 누굴까요? 네,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분입니다. 윤희숙 의원. 지금은 의원은 아니시고 전 의원인데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공천이 되셔가지고 어, 이분은 이제 공천이 이미 한참 전에 이미 확정돼서 활발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얼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왜 이제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냐면 어,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하죠. 조세현 매니저가 하는 말을 이분 입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서 못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가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제 밤을 새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공천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이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이더라도 탁월하면은 인정된다 이거죠. 네, 우리가 뭐 국민의힘 이제 이념 없다, 뭐 대중정당 돼가지고 뭐 답 없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탁월하면은 공천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KDI라는 이제 국책 이제 기관인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를 하셨는데, 복지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저분 꼬로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복지를 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일단 이분이 이제 저번에 국회의원이셨는데 지금 사퇴하셔가지고 전 국회의원이시고 사랑의 교회 출석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당 내에서 경제통이라고 인식을 이제 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별명부터 포퓰리즘 파이터예요. 예,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학자라는 거예요. 이 원칙과 소신 있는 이 학자. 그러니까 정치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면은 그냥 안 된다. 이 입장인데 이분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위원회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어야 대한민국에 좋은가. 자기는 정말 학자의 입장에서 그걸 막 계산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답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사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 폭주 했잖아요. 16%, 그 다음 해 10% 이렇게 두 해 연속으로 매우 높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퇴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정책 만들기 위해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책을 출간하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냥 저거 사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냥 이제 옆에서 끓는 거였는데 책임 있고 염치 있고 책임 있는 정치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회의원직 던지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부동산 팔게 해가지고 전액을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면 연금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연금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총선에 못 이기더라도 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핫 이슈인데 이 의료 개혁 결국 이제 의료 개혁 하는 이유가 건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보 재정이 이대로는 이제 폭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해야 된다.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이 문재인 케어를 다 롤백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급여 항목으로 돼 있던 것들을 비급여 항목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초음파, MRI 이런 것들 건보 혜택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진료 항목이다. 이런 것들 다 건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금 살포하는 공약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단체가 있더라고요. 2024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4월 10일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안 되는 후보 명단에 이분이 자랑스럽게 올랐습니다. 믿을만 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인용해봤는데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그러니까 당연지정제가 뭐냐면 우리 전 국민들이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근데 모든 의사들도 당연히 건강보험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의료 민영화다. 그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 뭐 우리 자주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공천 받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의 제일 빨리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 비판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한 게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들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자유경제시장을 지향하는 자유보수주의자라고 이제 자칭했다고 했는데 노동개혁 측면에서는 귀족노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귀족노조가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지 이 사람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는 결국 기생을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숙주가 죽기 직전까지만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지불 능력이 충분하니까 거기서 힘의 우위를 백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죠? 자식회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경영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 비대칭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기존 노조들이 대기업의 지불 능력을 이용해서 쪽쪽 빨아먹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연공급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복지가 그때그때 얼기설기 들어와서 현금복지 제도가 다 중첩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박기성 교수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안심소득제 이런 거 하나로 그냥 다 만들어 버려야지. 이걸로 이거 타먹고, 이걸로 이거 타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된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분은 김미애 의원인데 부산 해운대 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입니다. 이분 이제 변호사시고 그 현재 국회의원이고 이제 반송 서부교회 집사님이신데 예, 이분은 이력 자체가 좀 특이해요. 방직 공장 노동자였다가 자파상을 가고 초밥 가게를 차려서 하다가 아, 뒤늦게 학교를 가셔가지고 동아대학교였나요? 예,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케이스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정치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국민의힘을 가냐?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답하는 게 강령과 당헌을 모두 읽어봤는데 이 당이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이게 자본주의를 이제 지향하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게 이제 반대파들 민주당의 주장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했냐? 명품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고 자사고나 특목고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는 거기 보내고 또 미국 보내고 그러니까 추미애나 강경화나 조국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저 정당은 틀렸고 자신만 옳은 척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게 역겨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3명을 했는데 어, 이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지지하면서 여가부가 여성들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목소리 내야 할 때 비겁하게 침묵했고 권력에 아부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한 거였냐면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어, 박원순이나 오거돈, 안희정 이런 이제 사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형 성범죄들이 있었을 때 여성단체들이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공격을 안 하고 오히려 박원순 일주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부가 결국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결국 기득권 여성들이고 젠더 갈등 유발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면서 다툼의 진원지가 됐다. 미혼이지만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 워킹 맘이다. 이런 입장에서 여가부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가부 폐지가 꽤나 이 강경한 주장일 수 있었지만 김미애의 등장으로 좀 이제 극단적인 것만은 아니고 개편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또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양평원에서 성인지 교육 영상 하면서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양평원 장이 영상 찍었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미애가 여가부에 대해서 이제 그 여가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더니 이제 여가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어 모든 남성이 성범죄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권력 관계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여가부가 그렇게 나서서 말하지 말고 양평원 책임자인 나연경 원장이 직접 나와서 어떠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양평원에 대해서 이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네 분 정도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정치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분들보다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어떤 분들이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분 정도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해보니까 어, 요즘 활동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형 태아 심장 박동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2020년에. 이게 뭐냐면 그 낙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심장 박동이 되는 그 시점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아마 이거 기준이 10주 플러스 4주에서 아마 14주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에는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이때 같이 발의했던 분들이면 또 이거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름을 한번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있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선거방송 보실 때 이분들이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발의했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공천 못 받으신 분들은 뺐고요. 그때 같이 발의했던 분들 15명 중에서 이번에도 살아남으신 분들을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아까 앞에 나왔고 박성민, 박수영, 성일종, 신원식 이분은 이번 선거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현재 국방부 장관이고 윤한홍, 전복민 이분은 확정은 아닌데 장해찬이 막말 논란으로 이제 사퇴하면서 공천 취소되면서 기존 이 현역 의원이었던 전복민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기사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마 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점식 이제 이런 분들이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분들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근데 아쉽게도요. 이분들의 활동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 하나 이렇게 발의하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저 사람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 정치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번 발의해주고 그다음부터 또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봐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 의원도 꽤 주목해 볼 만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아까 앞에 언급했던 윤희숙 의원의 선배입니다. KDI 출신이고 이분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아쉽게도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자체가 어,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에만 기반하고 계신 건 아니고 약간 경제 민주화 쪽으로 조금 있으신 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분도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고 탁월한 분이다. 이분이 이제 교계에 알려진 거는 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스쿠크법이라고 해서 이슬람 채권이 우리나라에 그 오일머니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 법의 제정이 시도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반대한 걸로 교계에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랑 지금 공천했다가 기적적으로 이겨가지고 이번에 중구 성동구 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구 성동구 갑의 윤희숙, 중구 성동구 을의 이해운이니까 방송 보실 때 중구 성동구는 좀 볼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박진 의원은 이제 또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예전에 그 최재형 의원이랑 같이 대선 후보에 나왔었던 분입니다. 근데 물론 지지도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분이 그때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것이 이제 혁신학교나 자유학년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 이 교육감 직선제는 무슨 말이냐면 교육감 원래 간선제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됐나? 예,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교육감 직선제로 바뀌면서 교육감도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찍거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이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은식은 현재 지금 그 국민의힘 아니 그 비상대책위원 위원인데 어 이분은 이제 광주에 나오시는데 아마 당선은 힘들겠죠. 하지만 그 정율성 공원이라고 해서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나, 북한에 군가 만들어준 분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관계자들한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 성평등 교육을 이 정부에서 방송 관계자들한테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이 전체주의 아니냐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주장하셨던 분으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주장들 전체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동의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부분별로 그래도 의미 있는 주장들을 해 주시는 분들 좀 꼽았고요. 오늘 나온 게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이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는 그런 비례대표는 잘 없고 무슨 뭐 한노총 소속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간 비례대표는 그런 곳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박충권이라는 분이 이제 탈북자 출신인데 비례대표 2번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상 벌써부터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트루스포럼 소속이고 아마 이분이 지금 당장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더라도 활동하시면서 계속해서 트루스포럼을 통해서 이 자문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저희들이 한번 보는 건 또 꽤나 괜찮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